네, 오늘 새벽 박근혜 대통령이 G20 등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직접 조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조문 정국 상황을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장성우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대통령이 귀국을 했는데요. 직접 조문을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조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리고 국가장으로 이미 결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조문이고 국민을 대표해서 조문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었지만 그것은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런 갈등 관계가 있었던 것이고 정치를 하다 보면 권력 투쟁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관계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미 인간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조문을 해서 물론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아들 현철 씨라든가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관계 이런 정치적 측면에서 갈등의 요소는 여러 가지 요인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리고 통합과 화합이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당연한 이게 조문 정국을 맞이해서 그런 그분의 정신을 이렇게 승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용호 교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이제 오늘이나 뭐 가시지 않겠어.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가실 텐데요.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 사적인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민을 정서를 대변하고 국가의 이제 수반으로서 전직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적 감정이 거기서 끼어든 것이 오히려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과 YS 간에 여러 가지 무슨 뭐 애정의 관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연유로 해서 이 조문을 가지 않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번 서거를 계기로 두 사람이 더 화해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직접 조문한 경우가 몇 차례나 있었죠? 그 지난번에 2003년 5월이죠. 그 남덕우 전 부총리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부총리를 한 남덕우 전 총리 빈소를 조문을 했고 그리고 올 2월에 JP 김종필 전 총리 부인인 그리고 사촌 언니입니다. 옥천에 있는 고 박영옥 여사 빈소를 이제 방문을 했고 그리고 지난 외국에 이제 리쿠안유 전 싱가포르 총리 국장 여기에도 외국까지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이죠.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이제 조문한 것이 있고 대통령으로서 가야 할 자리는 뭐 반드시 뭐 참여를 하셨던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26일 날 국가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처럼 이렇게 참석해서 국가 원수로서 전직 국가 원수를 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앞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껄끄러운 관계도 있었습니다만 그럼 저희가 이제 언제쯤을 기점으로 그 관계가 어느 정도 복원이 됐다, 화해 제스처를 보여줬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그게 아마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아마 취임식 때쯤이 아닌가. 물론 2007년도에 그 YS가 이제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쪽을 사실 지원하는 바람에 그때 좀 섭섭해, 좀 소원한 관계가 됐고, 그리고 나서 2012년에 19대 이제 총선 때 그 아들인 김현철 씨가 사실 공천에 탈락하고 이런 감정이 좀 쌓였는데 그것들이 겹쳤다가 그리고 나서 8월인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 이제 대표로 상도동을 찾아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가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저 전화로 인사도 드리고 또 취임식에 직접 참석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나서는 이제 뭐 늘 저 YS의 생신 때마다 뭐 축하단을 보내고 하면서 과거의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좀 많이 완화된 그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는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를 지지를 했었고 아들인 현철 씨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었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그 공식적으로는 YS는 이제 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를 했는데 그때 저 김현철 아드님은 조금 섭섭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네. 저도 이제 그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기도 한데 그때 보면 페이스북에다가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좋지 않게 뭐 독재자의 딸이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천 과정 이런 예, 것들 예. 탈락한 것에 대한 감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짚어봤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인연이 있었나요? 뭐 5.16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관계가 이제 악화된 관계가 됐죠. 예. 원래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때 정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예. 입문을 했다가 예. 발췌 개헌이나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서 다시 자유당을 탈당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보수당과 반대되는 혁신 계열의 정당 활동을 이제 한국의 재 활동을 쭉 하다가 5.16 이제 군사 정변이 일어나고부터는 반 독재 투쟁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군정이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61년 5.16 이후에 군정이 실시되니까 63년도 3월에 군정 연장 반대 집회를 해서 포고령 위반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23일간 구속이 됐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67년 그때 사선의원인데 6.8 부정선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 6.8 부정선거를 통해서 174일 동안 국회를 떠나서 원외 투쟁을 했고 예. 그리고 69년에 삼성개헌이 있었는데 삼성개헌 반대 투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신헌법 반대 투쟁을 벌이고 그리고 이제 79년도 11.6 사건 이후에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서울의 봄이 와서 신삼김 시대, 삼김 네네. 시대가 이제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79년 11.6 당시에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퍼스트 레이디였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독재자의 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아버지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정이 좋을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삭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같은 계열의 정당 활동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냐 박근혜 대통령이냐 두 후보를 놓고 선택의 기점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이제 소원해지고 그 다음에 김현철 아까 말씀드린 김현철 둘째 아들이죠. 김현철 씨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면서 예.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감정이 이제 격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네. 그 후에 지난 대선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지 선언을 함으로써 네. 인간적인 정리, 아버지와의 그런 과거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단은 과거 역사로 묻고 그리고 서로 인간적으로 화해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2대에 걸쳐서 깊은 인연을 맺어왔고 또 1979년에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잖아요.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이런 말은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숙명적으로 아마 저 민주화를 본인의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봐서는 예. 그 당시 군부 정권을 끌어오던 박정희 대통령과는 불가피하게 정반대 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예. 그 이후에 뭐 보면 계속 이제 처음에 이제 정계에 입문하고 나서 군부 쪽에서 참여하라는 것을 거부하고 본인은 계속 민주화 투쟁을 해왔고요. 네. 그리고 같이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계속 호흡을 같이 하면서 야당에 있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신 반대 투쟁을 했던 거고 정권 연장 반대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부마 항쟁 사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마 항쟁을 어떤 촉발시키는 그런 YH 사건이나 그 이후에 이제 그 YH 사건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노동자가
그 신민당의 당사에 들어와서 이제 농성하는 뭐 그런 과정에서 그걸 보호하고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 이러면서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 중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총재의 가처분 신청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닭의 모가지 밑으로도 새벽이 온다. 그런 게 이제 그때 나온 얘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과 YS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편에 섰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79년도 10월 26일 있기 직전에 예. 79년 10월에 김영삼 전 대통령 그때 당시에 의원이 뉴욕타임즈에 회견을 해서 미국은 박근혜 정권이 다시 집권할 수 있도록 지지해서는 안 된다. 지지를 철회해야 된다. 예. 이런 말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국회에 제명까지 되는 최초의 제명이죠. 네. 예. 그리고 당 총재도 제명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의원직 제명 그리고 가택연금까지 당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부마 항쟁으로 이어지는 그 와중에서 11.6 박정희 대통령이 경호실장한테 이렇게 저격당하는 그런 사태가 11.6 사태가 온 겁니다. 네, 정치인의 조문이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 칼럼을 보니까 역사가 역사를 만나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낸다. 결국에 이제 아까 마지막 YS의 메시지가 통합과 화합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군부 독재와 민주화 세력들의 어떤 갈등의 역사 이런 걸 좀 짚어봤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상도 동계와 동교 동계라는 어떤 애증의 관계, 또 라이벌의 관계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희호 전 여사를 비롯해서 동교 동계가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오후 2시쯤에 이제 조문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관계도 저희가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한국의 현대사, 야당 현대사로 보면은 동계동계와 상도동계 이게 양대 축이죠. 예. 그 양쪽이 서로 합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분리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대표의 수장이 이제 DJ와 YS. 여기가 한국 현대사에 끌어온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고 그 두 분의 리더십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으면서도 또 서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두 사람이 이제 협력하면서 또 때로는 경쟁 관계.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을 해오는데 동력으로 작용했다. 본인의 경쟁자가 앞서 나가는 것을 때로는 시기심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예. 이것이 오히려 힘이 됐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 사람의 그런 기본적으로는 호남에 기반을 둔 DJ 그리고 영남에 기반을 둔 YS. 예. 또 배경이 처음에 이제 굉장히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DJ. 그리고 이제 상당히 부유한 YS 출발부터 다르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또 이 어떤 투쟁의 스타일도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DJ는 비교적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면 유연하게 타협해가면서 또 피해가고 예. 그러나 이게 밟으면 다시 올라오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청보리 같은 예. 볼이 밟아주면 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처럼 그래서 인동초라는 별명도 붙었는데 예. YS는 반면에 어떤 그 저항이 나타나면 직접 부딪히는 스타일 같고 예. 그래서 직접 단식을 하거나 예. 거리에 투쟁을 하거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YS가 좀 달랐던 서로 아주 대조적인 어떤 민주화 운동의 스타일을 보여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설하는 것도 예. 마찬가지로 DJ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말도 네. 그래서 거의 받아 적으면 그대로 문장이 된 정도의 연설을 했고요. 네. 또 비교적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스타일의 DJ인 반면에 YS 스타일은 굉장히 단문으로 그냥 하나의 메시지만을 반복하는 스타일이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DJ는 좀 이성에 호소했다면 YS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런 오랜 한국의 현대사를 끌고 오는 그런 것들이 이 두 사람의 협력 관계와 경쟁 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현대사를 좀 바꾼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제 후광 김대중 DJ라고 하죠. 예. 그리고 거산 김영삼 YS 동지이자 라이벌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지배해온 분들인데 네. 특히 결정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61년도 5.16을 통해서 세운 이후에 10년의 어떤 숙성 개혁을 거쳐서 71년도에 드디어 전면에 지도자로 나온 것이 71년 1월에 있었던 신민당 전당대회 아닙니까? 40대 기수론이 이때부터 나와서 예.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씨 이렇게 해서 3자가 해서 그때 당시에는 1차 투표에서는 김영삼 씨가 이겼는데 과반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2차 투표에서 이철승 후보가
DJ를 지지를 해서 막판에 DJ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DJ와의 정치적인 이제 경쟁 관계인데 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야권이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경쟁 관계를 갈 때 물론 여권에서는 박정희 정권에는 아주 거대한 이런 권력이 서 있었고 그거에 맞서기 위해서 야권은 끊임없이 이합 집산을 통해서 도전하는 그런 예. 형국이었는데 87년 6월 민주화 운동까지만 이것이 사실은 가능을 했고 예. 87년 6월 민주화 운동 때까지는 거대한 박정희 정권이라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야권이 엄청나게 크게 화합을 했고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87년 6월 민주화 운동 그리고 79년 10월 26일 12.6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런 어떤 이제 민주화는 법과 제도가 완비된 상태에서는 야권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 그리고 진보 대 보수 이런 구도가 깨지는 그런 현상이 와서 예. 결국은 지역구도 정치로 가는 그래서 결국은 YS는 3당 합당을 통해서 JP를 통해서 충청권을 끌어들여서 대통령이 됐고 예. DJ는 DJP 공동정권을 통해서 호남과 충청이 합해서 대통령이 되는 네.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계속 이어져 왔고 결국은 누군가가 끊임없이 도전하면 대통령이 된다. 그런 것을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특히 좀 재미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승만 정권 때 YS가 처음으로 정계에 입문해서 4.4회 개헌을 할 때 거기서 탈당을 해서 외로운 길을 가다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3당 합당 당시에 그때 당시에 YS 키즈라고 생각하는 노무현 씨가 YS를 통해서 정계에 입문했는데 예. 3당 합당을 결행을 하니까 노무현 씨가 탈당을 해서 밖으로 나가서 예. 외로운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또 대통령이 되는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면 네. 그러니까 뭐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 지금 현실 우리 지금 대선이 한 1년, 2년 후에 대선이 있는데 예. 대선 후보자들도 이런 것을 가만히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네.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투쟁하지 않으면 큰 대통령, 정치 권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YS, DJ 그리고 노무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정치에도 어떤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을 그렇습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계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상도동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상도동계 인사들이 빈소에 가장 먼저 모였고 그 중에서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상주를 자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런 인연이 시작된 건가요? 김무성 대표는 그 정계 입문을 뭐 이제 처음부터 그 YS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민추협에 이제 1984년도에 이제 그때 그 DJ와 YS 쪽 양쪽에 동교 상도 동계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같이 하면서 민추협이 생기면서 이제 합류를 했고 그러면서 비서 역할을 했죠. 그리고 거의 뭐 그 상도동의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늘 이제 김무성 대표는 거기 가서 같이 일을 보는데 거의 뭐 집사 수준으로 일을 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손님이 올 때 접대를 하고 이런 정도로 아주 가까웠죠.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당사를 굉장히 얻기 힘든 그러니까 그 군부 정권에 의해서 뭐 그 당시만 해도 막 그 건물을 얻으려고 그러면 못 얻게 만들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 네. 아마 김무성 대표가 돈이 많잖아요. 상당히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네. 몰래 사실은 당사를 얻어주기도 하고 그런 오랜 인연이 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고 나서 그 당시 민정수석으로 가게 되고 그 이후에 내무부 차관으로 다시 들어와서 지금 이제 승승장구해서 지금 대표까지 오고요. 또 잘 알다시피 YS라는 분이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고 믿고 아끼고 키우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지금 정말 정계 거의 대통령 후보급은 거의 지금 뭐 YS에서 발탁되다시피 했고 이회창 전 그 총재 같은 경우에는 되진 않았지만 대통령 예. 몇 번 도전했지만 여간 그때도 감사원장으로 했다가 나중에 총리까지 발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분. 그리고 지금 뭐 이인재 뭐 의원이나 서청원 지금 최고위원이나 그 외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고 그래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네.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YS에서 발탁이 됐다. 그리고 그만큼 YS가 사람을 좋아하고 예.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뭐 빌릴 수 있다. 네네. 그 건강은 못 빌려. 그래서 네. 열심히 이제 조깅하고 건강은 자기가 직접 챙기고 나머지 좋은 사람 데려다 쓰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그때 발탁했던 것이 지금 많이 분화돼서 여권 야권에 지금 많이 포진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도자로서 어떤 인물을 발탁하느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 나누고 싶은데 네. 정치적 지도자로서 YS가 어떤 용인수를 택해서 어떤 사람들을 정치 무대에 대비시켰는지 저희가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거 조금 더 이제 좀 덧붙이면 그 83년도 5월에 광주 민주화운동 3주기를 맞이해서 3주기 전두환 정권에 대한 탄압을 비판하면서 YS가 23일간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단식을 기점으로 YS하고 DJ가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민초업이 84년도 1년 예. 뒤 5월 18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이 민초업은 재야 정치권이 정치권으로 입문하기 위한 공식적으로 만드는 민주화 추진협의회인데 예. 민간인들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재야 세력을 결집하는 그런 구심점이 되는 것이 민주화 추진협의회인데 예.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신 분이 김무성 대표, 뭐 서청원 예.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을 대신해서 김상현 전 의원이 야권 DJ계를 대신해서 공동의장 그리고 김영삼 의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민초협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 인력을 많이 이제 흡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정치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 사람이 필요한데 지도자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없는 흡입력이 없다. 그런 것은 정치 지도자의 자격이 미달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대선 후보들이 딱 가만히 봤을 때 그분들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서 정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지도자 될 자격이 있는데 사람을 멀리하고 정말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다. 그러면 지도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뭐 그때 당시에 박진, 홍준표, 손학규, 이인재, 노무현 또 이회창 예.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YS가 끌어들여서 물론 네. YS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뭐 그때 당시에 뭐 최영우, 김동영 여러분들이 제1기 박관용 이런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기 멤버가 그런 분들이고 2기가 민첩 멤버인데 민첩을 멤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핵심 주류 세력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인적 자원으로 엘리트들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서 지금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예. 그런 지금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가 현재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당 상황만 살펴봐도 방금 말씀하신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은 뭐 최근에는 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해도 한때는 상도동계 동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갈등들이 조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중이니까 예. 더구나 그 정치 시작을 두 분은 YS 산하에서 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야말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무래도 공천 룰이나 이런 거 갖고 하다 보면 이제 친박과 비박 또 그 친박을 대표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청원 최고위원과 비박 김무성 대표 간에 자꾸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는 좀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마 또 반면에 이제 YS가 남기고 뭐 통합과 화합 이런 네. 메시지가 또 이런 공천이나 혹은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기 서로 갈등 대립하기보다는 예. 좀 통합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런 계기로 또 그 서로 만나서 네.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YS 서거를 계기로 해서 정치가 통합하는 네. 또 당 내가 새누리당 내가 서로 뭐 갈등을 빚기보다는 좀 서로 새로운 그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이 조문 정국 이후에 우리 정치, 현실 정치에 미치는 영향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장성호 교수님께서 좀 전망을 해주시죠. 정치는 현실이고 예. 정당에서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후배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그럼 예. 독재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조문정국에서 김무성, 서청원 당내에서 지금 상을 맞아서 서로
같은 상도동계라고 같이 조문을 지금 문상을 같이 지키고 있는데 예. 그것이 이거 조문 정국이 끝나면 똑같이 권력 투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당내에서 선의 경쟁을 해서 누가 과연 당내 헤게모니를 쥐고 끌고 갈 것인가. 어차피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것은 효용성이 없고 정당이 한 길로 똑같은 방향,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가기 위해서는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권력 투쟁을 어떤 나쁜 쪽으로만 보지 말고 국민을 향한 서비스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민의의 민주주의의 성지가 지금 국회인데 예. 국회에서 정쟁의 마당으로 사용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입법화가 지금 거의 지금 뭐 밑바닥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과 다음 당선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리고 YS를 보내는 입장에서 과연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법과 제도로서 말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법률로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뽑아준 박근혜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회에서 입법화를 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이고 물론 당내에서는 차기 총선을 위해서 내부적인 파워게임 그리고 누가 국민들한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것인가 그런 것은 별개로 해서 우리가 국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문 정국 이후의 상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